안녕하십니까. 정보를 보호하는 사람들 인포인의 권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정보보안 교육, 서초구청의 교육을 올해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교육, 정보보안 교육 아마 매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요, 법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강의하는 저도 가끔 졸 정도로, 네. 저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졸고요. 재밌는 건 제가 강당에서는 아닌데 온라인 교육을 가끔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저도 졸리더라고요. 강의를 하면서. 그만큼 사실은 재미없는 교육입니다. 근데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교육을 드리게 됐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필요하신 거, 예, 그리고 사례 위주로 좀 교육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보안 교육도 최근에 벌어진 사건, 사고나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실생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교육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교육은 1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먼저 진행드리고요. 두 번째, 정보보안 교육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는 제공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또한 위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목적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아동정보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개인정보의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아까 제공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말씀드렸죠. 이 처리 업무 위탁할 때의 주의사항, 예,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및 사고 대응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유출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검토사항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취급을 위한 원칙 및 업무 가이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요. 목적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한다는 것이 확보조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조치 의무 관련 법령인데요.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도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고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도 동일하게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가명정보에도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개인정보다라는 첫 번째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핸드폰 번호 뒤 네 자리는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이나 혹은 연락처 이런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한다라는 두 번째 정의가 있고요. 마지막 정의가 바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정보도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보시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접속 기록을 보관을 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이 있는 겁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OX 퀴즈인데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바로 앞서 가명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예, 교통법규 위반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소유자의 정보와 결합을 하면 특정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정보 주체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부는 고유식별 정보로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라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줄여서 개보위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를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호가 가장 최신호인데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의해서 그 고시의 4조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조치를 하셔야 되는 내역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상황을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내부관리 계획은 저희 서초구청에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강의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4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문서는요. 첫 번째는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매뉴얼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사고 매뉴얼,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재해재난 대비 매뉴얼입니다. 이 네 가지 매뉴얼, 네 가지 문서, 4대 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4대 문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보시고 특히 내부관리 계획은 내부관리 계획에 정의된 대로 수행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내부관리 계획의 내역을 보시면요.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점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안전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된다는 내역이 있고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 접근 기록 보관 및 점검을 그리고 암호화 조치 등을 했는지를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된다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관리자는 접근을 권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사 이동이 됐다. 그러면 접근 권한을 변경하고 말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변경하고 말소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기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를 또 해주시고 실시한 보고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면이 아닙니다.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 3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그 보관은 1년만 하면 된다라는 인지를 갖고 계시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요. 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면요. 최소 3년을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1인 1계정이 발급되셔야 됩니다. 임시직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계정을 발급해 주셔야 돼요. 임시직이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의 계정을 같이 공유해서 쓰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 관리해야 된다. 멀티팩트 인증이라고 해서 MFA를 적용해야 한다. 이거는 요번에 보안 같은 경우도 사이버 안보법으로 바뀌면서 이 MFA에 대한 적용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제한이 되도록 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수행이 안 되고 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을 관리를 안 한다라고 과태료, 이게는 과징금도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세션 제일 거의 마지막쯤에 유출 사고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드릴 건데요. 그쪽에 지자체에 어마무시한 과징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과태료, 과징금을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
말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과징금이 나왔는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갑자기 퀴즈가 나왔죠? 네, 이렇게 퀴즈를 중간중간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쯤 졸리실 때가 됐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는요, 한 5분 내지 10분이 지나면요, 실제 강당에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도 많은 분들, 거의 절반의 분들이 고개가 떨궈져 있습니다. 예, 이게 강의가 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OX 퀴즈를 넣고 여러분들 같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좀 예,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퀴즈를 풀면서 또 약간 좀 잠도 깨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공공기관에서 임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된다고? 아니다, X. 네, 많은 분이 다 맞추실 거예요. 문제가 된다. 5가 정답입니다. 계정은 1인 1계정. 임시직이라도 계정을 발급하고 임시직이 만료가 되시면 계정을 클로즈하는 것까지 접근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6조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적극적 보호 조치, 유출 등 노출을 방지 조치해라. 유출, 노출은요, 뒷부분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침입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DB,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침입이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접근 권한 관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팩트 인증, MFA, 공인인증서를 쓰시거나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사용해서 MFA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안전한 전송 구간 조치, 개인정보를 주고받으실 때는 암호화된 가설사설망, VPN을 이용하시거나 전용선을 이용해서 아무도 이 망을 사용 못하고 저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을 통해서 암호화를 안 하고 통신을 하시더라도 아무도 못 들어오는 전용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한 전송 구간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관리용 단말기 보호입니다. 접근 통제에 관리용 단말기를 보호하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임가자 접근을 허용해야 되고요. 목적 내 사용해야 되고 악성 코드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분이 쓰시는 PC는 행정용 PC 있죠? 관리용 단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가자만이 PC를 사용하셔야 돼요.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구청입니다. 어디 구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모 구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가 현장 점검을 나왔는데 이런 게 걸렸습니다. A라는 직원분이 계시고요. B라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A라는 분이 이제 업무를 B라는 분한테 인수인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분이 B라는 분한테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B분 컴퓨터에서 A분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업무들을 어떻게 한다요?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 나와서 로그를 봤더니 A라는 분의 계정을 APC 관리용 단말기에서 로그인이 안 되고 B라는 분의 관리용 단말기에서 로그인한 흔적을 확인을 하고 물어본 겁니다. 왜 본인의 인가 PC 관리용 단말기에서 로그인을 안 하고 이 B라는 분 PC에서 로그인을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이 A라는 분이 답변을 인수인계 때문에 내 계정을 알려주고 로그인을 시켰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과태료 대상이 되셨습니다. 네, 1인 1계정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 다 안 됐다라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 PC는 본인만 쓰셔야 됩니다. 비인가자가 접근하면 안 되고요. 계정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데 공유를 하신 거죠. 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악성 코드 방지.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도 나올 건데요. 랜섬웨어가 감염됐어요. 파일을 컴퓨터를 포맷하고 썼다. 이게 악성 코드 방지다. 아닙니다. 감염됐으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악성 코드 방지 안 했다라고 접근 통제를 안 했다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자, 취약점 점검 및 보완도 하셔야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일정 시간 이후 자동 로그아웃도 되셔야 돼요. 자동 시스템 접속 차단도 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개인정보의 암호화인데요. 암호화 귀 따갑게 들으셨죠? 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암호화라는 대상은 1부터 7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여권번호, 세 번째 운전면허번호, 네 번째 외국인 등록번호, 다섯 번째 신용카드 번호, 여섯 번째 계좌번호, 일곱 번째 생체 인식정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내 PC에 저장을 하고 계시다. 내 건데 암호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내 것도 암호화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암호화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향후에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이 7개 항목 외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암호화를 안 했다라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외에 웬만하면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보통신망으로 정송신 할 때도 암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웹페이지를 접속하면은 주소창에 보면 HTTPS로 써 있으실 거예요. 그게 SSL 암호화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도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을 때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첨부 파일을 그냥 보내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파일도 암호화를 하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조 매체 전달 시 USB에 개인정보 파일을 전달할 때도 USB에 들어가는 파일은 암호화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암호화를 해야 한다. 저희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혹은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로 암호화해서 기관에다 줬더니 이 암호가 안 풀린다는데요. 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은 우리 내부 이 서초구청에서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암호화해서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의가 사실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서에 보면 뭐 저희가 뭐 아래 한글이라던가 뭐 파워포인트라던가 엑셀에 암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암호 기능을 쓰시면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한 암호 기능을 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호 기능을 쓰시거나요. 근데 그 암호 기능이 쓰기 어렵다라고 하면 압축. 압축할 때 비밀번호 넣으실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는 8자리나 9자리 이상으로 숫자와 특수문자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 또한 암호화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암호화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압축으로 비밀번호를 넣는데 또 불구하고 어떨 때냐. 메일에 압축해서 암호화된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메일을 보내실 때 이 압축 파일의 비밀번호를 이메일에 직접 써주시는 경우 이거는 암호화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통화를 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메일에 비밀번호를 써주시는 순간 암호화는 인정이 못 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루해질만 할 때 이렇게 OX 퀴즈가 나오죠. 네, 한번 풀어볼까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웬만하면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에는 7가지, 8가지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만 다 암호화하시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 암호화 대상이 참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정보는 암호화. 그렇게 머리에 놓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입니다. 개인정보는요, 접속 기록을 보관하고 점검해야 되는데요. 이 접속 기록이 그냥 접속 기록을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수행 업무. 이게 꼭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 기록을 보관 점검하는데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셔야 되고요. 5만 명 이상을 처리하거나 고유식별 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보관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점검했다는 보고서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 행위를 탐지 및 적절한 대응 조치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비정상 행위, 업무 외 시간에 접근을 했다. 대량의 다운로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비정상 행위인데요. 이런 걸 탐지를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대응 조치 적용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사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접속 기록 보관 점검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되시는 거예요. 보관을 할 때는요, 별도의 물리적 저장 장치 CD롬 등에 저장을 하시거나 정기적인 백업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 가능한 매체에 백업할 때는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 장치에 보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 기록을 보관을 하고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점검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접속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상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접속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접속 기록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재구조 악성 프로그램 등의 방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말기 보안하고 또 이어지는 건데요. 이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백신 소프트웨어는요, PC만이 아닙니다. 대상은 서버도 포함이 됩니다. 유닉스 서버는 백신이 없어서 안 되고요. 윈도우나 리눅스 서버는 무조건 백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셔야 되고 최신 상태 유지도 되셔야 됩니다. 악성 프로그램 관련 보안 업데이트가 떴다. 그럼 즉시 업데이트도 하셔야 되고요.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응이라는 건 포맷해서 쓰겠어, 간단하게 그냥 지우겠어. 이거는 대응이 아닙니다. 신고하시고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을 그 백신으로 또 점검도 하고 발견된 게 있다면 또 그걸 보고서로 작성하고 자, 이런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 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조 물리적 안전조치인데요. 이게 또 상당히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이나 미달이라고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전산실, 자료보관실이 있는데 출입 통제 절차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어요. 혹은 출입 통제 절차가 수립은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출입 대장이 없어요. 이런 거는 출입 통제 절차가 완벽하게 수립이 됐다라고 수립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게 많이 걸리고요.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서류 현장 점검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 서류랑 보조 저장 매체입니다. 책상 위에 USB가 있어요. 그 USB를 꽂아봤더니 개인정보 파일이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시는 거죠. 서류 개인정보가 출력된 A4지인데 책상 책꽂이에 그런 A4지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강의를 유튜브로 이제 들으시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뭐 사무실에서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사무실 책상을 한번 보세요. 책꽂이에 A4지 같은 거 좀 있으실 거예요. 한번 꺼내 보세요. 예전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개인정보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이런 걸 출력한 몇 개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관하실 거면 보조 저장 매체,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책꽂이에 보관하는 건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걸리시는 거예요. 보조 저장 매체 반출입 통제 보안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예. 보조 저장 매체 반출입 통제 대책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단일 PC로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PC 딱 한 대로만 그런 경우에는 대책을 안 마련해도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대책 마련이 되어 있으시죠. 네. 개인정보 OS 퀴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 보조 저장 매체 반출입 통제가 의무사항인가요? 네, 정답은요. 의무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반출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11조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인데요. 말씀드렸던 4종 문서, 개인정보 4대 문서 중에 재해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매뉴얼을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제12조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입니다. 개인정보를 출력한다 하면 프린트, 인쇄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출력은 인쇄 또는 화면 표시 또는 파일 생성 등이 그 출력에 해당되고요. 각각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출력 및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출력물을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는다거나 개인정보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에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화면에 개인정보가 보이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는다거나 이런 걸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에 해당하고요.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개인정보 파기는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보존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 즉시 완전히 파괴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각 파쇄 등을 하거나 디가우징을 하거나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추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 점검 나왔을 때 이 또한 많이 걸립니다. 현장 점검을 나오면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그 취급자분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USB를 하나 뽑아서 그 취급자분 PC에 USB를 꽂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여러분들이 업무용 PC로 쓰시는 PC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 표시를 보면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이 깔려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해서 파일이 발견이 되면 이 파일의 생성 일자와 이 파일의 목적 달성, 이 파일이 왜 PC에 있고 삭제는 왜 안 했는지, 파기 미이행이 이런 데서 또 걸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PC가 점검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상, 주위나 책꽂이 이런 데에 출력물을 보게 됩니다. 출력물을 봤는데 개인정보가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출력이 돼 있습니다. 민원인의. 근데 거기 여러분들 이제 출력을 하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워터마크라고 해서 맨날 몇 시에 어느 분이 출력했다라는 게 인쇄가 돼 있을 겁니다. 날짜를 보면 5일이 지났어요. 목적이 언제 달성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 출력물은 뭔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아직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법 위반이 안 되시는데 목적 달성을 안 했다라는 입증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파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현장 점검을 나올 때는요, 사전에 언제 나간다라고 공지를 하고 나옵니다. 적어도 그런 공지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있죠? 그걸로 PC에 있는 파일을 다 암호화해 놓으시면 USB 꽂아도 개인정보 파일을 발견을 못해요. 다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책상 좀 정리하셔서 그렇게 출력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그 출력물이 있다면 파쇄도 해주시고 주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USB나 출력물들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면 네, 그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문서는 캐비넷 같은 데 보관해 주시고 USB 같은 경우에는 책상 서랍에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넣어 놓고 잠금 장치로 잠가 놓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예,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면지 활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X겠죠? 네, 이면지 활용은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민원인이요, 이면지에 자꾸만 이제 민원인 대리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실제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이면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십니다라고 고지를 해드려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면지 활용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부분이 벌써 교육 드리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성 확보 조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목적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은요, 법 제18조에 의해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가 있다. 또는 2번부터 8번까지가요,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의 규정이라던가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던가 법률에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보 등 제공이 필요할 때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 처분 집행 등에는 별도 동의 없이도 목적의 의미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법 제18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별도 동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 별도 동의라는 거는요,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할 때 받는 동의가 있습니다. 고지하고 동의 받는 게 있는데 그 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별도 동의를 받아라라는 게 이 별도 동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별도동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근데 저희가 정말 잘하는 동의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할 때 전체 동의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회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전체 동의라는 단어는요, 개인정보보호법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동의를 하심으로써 이 별도 동의가 되는 거고요. 이 별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고객님, 땡땡 보험사인데요. 고객님이 동의해 주셔서 라는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 동의만 안 해도 혹은 전체 동의를 안 하고 별도 동의 중에 필수 별도 동의는 하셔야 돼요. 근데 선택적 별도 동의, 대부분이 목적의 의미 제3자 제공이 선택적 별도 동의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의해 주셔가지고 많은 보험사나 무슨 뭐 카드나 이런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목적의 의미 제3자 제공의 법을 위반하시면 이거는 과태료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신다라는 것도 징벌적 제도로 너무 무섭죠. 목적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을 잘못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맞게 됩니다. 자, 목적의 이용과 제공을 하실 땐 또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항목을 판단하셔야 돼요. 직접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료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단 정보 주체 별도 동의가 있으면 예외 사항이고요.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최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요, 이 최소란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로 수집하셔야 되고요. 최소로 제공하셔야 되고요. 최소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최소라는 입증 책임은 서초구청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최소.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제공을 할 때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결제에 의한 문서로 회신하시고요. 개인정보 제공 시 또 나왔네요. 암호화해서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의 이용이나 혹은 제3자 제공을 하셨다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제 1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꼭 쓰셔야 됩니다. 나는 목적의 이용도 했었었고 제3자 제공을 했었는데 이 대장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과태료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대장 꼭 쓰셔야 되고요. 이 대장을 쓰긴 쓰는데 별지 1호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쓴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별지 1호 서식에 있는 저 입력받아야 되는 써야 되는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정보 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만 해서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다가는 과태료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장을요, 그냥 리스트 형식으로 이런 대장을 각각 쓰신 게 아니라 리스트 형식으로 그냥 대장을 작성하신 데가 있었어요. 과태료 맞으셨습니다.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별지 1호 서식 이용해 주시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 목적의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의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시는데요.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네, 강등에서 파면까지 네, 어마무시하죠. 목적의 이용의 법을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무는데 가중처벌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OX 퀴즈입니다. 검찰에서 형미집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네, 형 및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도 제공해도 된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법 조항 내역이었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특별한 개인정보의 처리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개인정보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법령이 따로 떨궈져 나오면서 개정이 됐는데요. 동의하였는지 확인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벌써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고 있을 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페이지와 그냥 어른, 성인의 만 14세 이상이죠. 회원가입을 받을 때 고지하는 게 동일하게 한 페이지에서 고지를 하고 계시다면 그 페이지가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평서문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는 뭘까요? 이미지도 넣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도 쓰고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회원가입 페이지, 고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뭘까요? 이것도 과태료입니다. 법을 안 지키니까요. 네,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민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입니다.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는요,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 별도 동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민감 정보는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생체 인식 정보, 인종 민족 정보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유식별 정보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번호 번호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감 정보도 아니고 고유식별 정보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혹시 개인정보 관련한 자격증을 따고 싶은 분은 꼭 외우세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이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해서 별도 동의로는 절대로 수집 처리하실 수는 없고요.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혹은 1호, 2호에 준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X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얼굴 사진이 민감 정보에 해당할까요? 네, 정답은요. 이거 많이 틀리시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민감 정보는 딱 정의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상, 10년, 노동조합, 정당 가입 뭐 이런 것들. 네, 얼굴 사진은 없었습니다. 민감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민감 정보에 생체 정보는 민감 정보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얼굴 사진은요, 인증이나 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를 하면 생체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민감 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얼굴 사진은 개인 정보는 맞지만 민감 정보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네요. 한번 풀어보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만 확인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경찰이 가끔 이제 요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단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사례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준수사항 및 수탁자 관리 방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데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 공부를 할 때요. 제3자 제공, 위탁.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제공이면 제공이지? 왜 제3자 제공이 있고 위탁이 있지? 상당히 헷갈렸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3자 제공은요. 제3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제공하면 제3자 제공. 그래서 제3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은 뭐냐? 저희 서초구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공을 하면 그거는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범위는 서초구청, 제공하는 자의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예시처럼 서초구청에서 민원인의 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리서치 업체에 정보를 제공했다. 서초구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을 하시면요. 법 제26조에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위탁 계약을 하실 때는 일반적인 계약서도 쓰지만 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도 추가로 꼭 쓰셔야 됩니다. 한 대형병원이 있었어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쓰기는 썼는데 약간 수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장점검 나왔고요.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뭐라고 과태료를 맞았냐?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네,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또한 개정이 가끔 되거든요. 개정됐으면 개정된 걸로 바꿔서 계약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셔야 되고요. 홍보 마케팅 업무 위탁을 하셨으면요. 정보 주책에 고지도 하셔야 되고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시고 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법 위반은 우리 서초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탁 종료 후에 개인정보를 반납받으셔야 되고요. 업체에서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시키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거를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수탁 전에 개인정보,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개인정보 위수탁 문서, 표준 개인정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 하시면 혹은 약간 변경을 해서 하셨던 위탁계약서가 뭔가 수정이 됐거나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자, 업무 수행 중에는 위탁 업무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이건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 홈페이지. 바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페이지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개인정보 처리방 침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길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좀 더 내역을 내려다 보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이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위탁 계약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내 위탁 업무가 안 나와 있다. 과태료 맞으실 뻔한 겁니다. 오늘 교육 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빨리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해라.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들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교육을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현장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현장 안 가셔도 돼요. 교육도 관리 감독도 현장 가서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영상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교육 자료 보내주신 다음에
회의실에서 모여서 요거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진 찍어주세요. 교육받았다는 사인해서 주세요 하고 그 자료를 받아놓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관리 감독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법 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현장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꼭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제 위탁 시 위탁자 동의. 이건 과태료가 2천만 원씩이나 돼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위탁을 줬는데 이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서초구청에 동의도 안 받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파다합니다. 이거 걸리시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가 내느냐? 서초구청에서 내시는 거예요. 위탁자 동의를 교육도 안 시켰다, 관리 감독 안 됐다라고 해서 과태료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고 교육할 때도 재위탁을 하시게 되면 꼭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받지 않고 하셨을 때는 이 법 위반이 되고 저희가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 근데 이런 교육들도 막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료 후에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반환, 위탁자 파기 확인 등은 과태료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를 진구하게 돼 있는데 두 번 진구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 착수 때죠. 그리고 과업이 종료될 때 하게끔 돼 있어요. 과업 종료할 때 보안 서약서, 확약서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기 반환을 위탁자 파기했다라는 증빙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OX 퀴즈입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요. O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까 위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도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수의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을 통해 감독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요? X겠죠? 네, 아까 제가 현장 방문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직접 방문을 의무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 점검이나 원격 점검 등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서 감독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개인정보 유출은요, 이제는 유출이라고 하지 않고 유출 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유출 등이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말하는 거고요.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이런 걸 분실됐거나 도난됐거나 유출됐다. 유출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바로 유출이고요. 노출은요. 개인정보가 공개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시글에 댓글이나 글이나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걸 노출이라고 하죠. 근데 모니터 화면에 개인정보가 떠 있어서 보이는 경우 화면 보호기 같은 게 없고 그냥 모니터상에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개인정보가 보인다. 그것도 노출이에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개인정보를 출력해 놓고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요 용지를 출력한 용지를 뒤집어 놓고 가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놓고서 화장실을 가셨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다. 이것도 노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노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여 있는 A4지를 누군가가 집어간다. 혹은 사진을 찍어간다. 뭘까요?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유출이고요. 자, 그러면 노출이 됐을 때 조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속하게 노출 페이지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은 노출 기관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기관의 삭제 등을 조치하도록 즉시 통보하셔야 되고요. 노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지 교육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자, 게시글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 포털이죠.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직원분께서 고시공고에 글을 쓰는데 첨부 파일을 이제 원본 첨부 파일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탭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남겨놓으시고 고시공고에 글을 쓴 다음에 첨부를 하는데 앞불사 원본을 철부하신 거예요. 그 원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 거 보니까 잘못 첨부가 돼 있어서 안 돼! 하고서 수정을 하셨어요. 제대로 만들어 놓은 파일로 첨부를 하셨어요. 자, 현재 홈페이지 고시공고는 제대로 된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전 거는 지우고 수정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분이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개인정보 유출자로 신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포털, 구글, 네이버 다음에 그때 당시에 실수로 저장하셨던 게 저장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글을 쓰잖아요. 첨부 파일을 쓰든 첨부 파일 올려서 쓰든 이거를 게시가 되는 즉시 이 3대 포탈, 저 3대 포탈이라 얘기하는데요. 포탈들이 저장해 갑니다. 그리고 수정한 거 또 저장해 가요. 수정한 걸 처음 저장해 간 거를 수정했다고 이걸 바꾸진 않습니다. 그냥 저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검색이 상당히 빠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 빠르게 색인 처리해가지고 빠르게 조회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로 첨부 파일 하나 잘못 올리면 이 3대 포탈에 웬만하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게시글을 올렸다, 주민번호를 올렸다, 뭐 만약에 개인정보를 올렸다, 우리 홈페이지를 수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대 포탈을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첨부 파일이 잘못 올렸다. 그럼 파일명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올라와 있는지. 즉시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이 된다. 그러면 고객센터 쪽에 오래된 컨텐츠 삭제, 구글은 네이버는 웹마스터 도구, 다음은 권리침해 신고 이런 걸 통해서 삭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게재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가 관리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요? 네,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죠. 홈페이지 내 주의 문구도 삽입해 주시고 게재하지 않도록 안내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출됐을 때 조치 사항인데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요, 통지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주체의 조치 방법, 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를 꼭 항목에 넣어서 통지를 하셔야 돼요. 72시간 내에. 만약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도 하셔야 되고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무조건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72시간을 예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한다거나 개인정보 회수 삭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통지가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출 사고가 났어요. 근데 72시간이 지나서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회수 삭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해서 이런 걸 다 한 이후에 통지하다 보니 72시간이 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72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를 좀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겠죠? 이것도 팁으로 드린 거고요. 72시간 내에 통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은 신고입니다. 신고도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아마 기존에는 이것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해야 된다. 근데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되면요. 건수와 상관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불법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바로 해킹이죠. 해킹에 의한 유출인 경우에도 건수와 상관없이 유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유출 경로가 확인이 돼서 개인정보를 회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엔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회수 삭제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입증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도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72시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통지는 아까 있었지만 신고는 예외 규정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 75조 제2항 5호에 의해서는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일부 위반 사항이 보였을 때는 과태료로 끝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 2에 의하면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이행돼서 유출이 발생이 되면요,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에 과징금이 붙습니다. 자, 얼마나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붙는지 사례에서 말씀드릴게요. 엑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후에 통지하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X겠죠. 그러면 얼마죠? 네, 72시간 이내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노출 점검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요, 어떤 특정 지자체에 고시공고를 좀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점검을 했더니 공시송달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하나가 노출이 됐다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저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했더니 엑셀 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 엑셀 파일을 확장자를 ZIP로 변경하고요. 압축을 풀었더니 엑셀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external link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external link 1 XML 파일이라는 걸 열어서 검색을 했더니 네, 성함과 주민번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외부 파일 참조를 통한 엑셀 파일 작성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외부 파일 참조로 원본 파일에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외부 파일 참조로 만든 이 파일에 주민번호 다 지우셔도 뒤에 이런 식으로 백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시공고를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드리면 이런 외부 참조로 만든 엑셀 파일의 백업에서 주민번호가 노출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노출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번호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노출이 아니라 유출입니다.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 파일 참조 절대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외부 파일 참조로 만드신 엑셀 파일이 있으면 올릴 때 엑셀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PDF로 변환해서 올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PDF 파일을 발송을 하는데 상용 메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용 메일이란 뭐 네이버컴, 다음컴 이런 겁니다. 그런 상용 메일의 메일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그 수신자, 잘못 보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또 보시면 ABC 언더바 천사인데 ABC 천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ABC 천사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까요? 당연히 안 알려주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까. 그럼 이거는 메일을 오타내서 잘못 보냈는데 그건 뭘까요? 잘못 보내도 실수도 유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인정보 PDF 파일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전송신 할 때는 암호화라고 돼 있었죠? 파일을 암호화해서만 보내셨어도 이거는 유출 사고가 아니에요. 잘못 보내셨어도. 근데 파일을 암호화하고 메일을 잘못 보냈는데도 유출 사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본문에 이 암호한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그거는 암호화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암호화해서 보내는 습관, 파일을 압축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은 뭐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는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지원도 했었기 때문인데요. 업무 담당자분이 엑셀 파일, 코로나 접종에 대한 엑셀 파일인데 여기에 주민번호가 다 있었어요. 요거를 요양시설별로 따로따로 엑셀을 분리하신 다음에 각각 메일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 출근한 지 7일밖에 안 된 분이셨어요. 업무를 모르셨죠? 개인정보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실수로 요양시설에 동보 발송을 해버린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인지되는 순간 시흥시청에서는 요양시설이 다행히 관내업체고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유출된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다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다 했지만 어쨌든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통지도 다 하셨고요. 다행히 뭐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신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현장 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뭘 했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 해에 추경 예산을 잡아서 한 몇 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가 있는 메일을 보내면 메일이 안 나가요. 부서장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메일이 발송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하셨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해서 어떻게 됐냐? 다행히 과징금은 안 나왔습니다. 과태료는 나왔어요. 근데 과태료가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홈에서 충분히 처리될 정도로.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지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유출 사고가 나도요,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유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 적극적인 회수 조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 이런 것들, 통지, 신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과징금 같은 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과태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경감돼서 맞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계속 과태료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올해 3월 26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인정보위 공무원 연구공단과 강북구청에 과징금 과태료 9억 1,480만 원을 부과했다. 네, 강북구청은 접근통제 미흡 안전조치 의무 소홀 유출통지 항목 누락. 자, 내역을 좀 보시면요. 2024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영상정보 제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경찰 및 공무원의 973명의 이름, 인증정보, 소속 등 개인정보가 다운로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사 결과 강북구청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자, 영상정보 제공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IP 주소 등을 통한 제한도 안 했고, 접속 제한도 안 했고, 인터넷의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수단 또는 인증 수단을 적용도 안 했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고 있었고,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도 안 했고, 유출 통지 항목을 일부 누락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자, 이거 어디서 들으셨죠?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앉아서 확보 조치 부분이 많이 안 됐죠. 접속 기록도 안 남겨 있었죠. 유출 통지를 필수 항목인데 그것도 안 돼 있죠. 많은 것이 위반이 되다 보니까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이 부과가 된 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초롱성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3억 7,800, 거의 4억 맞으신 거예요. 이거 보험으로도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네. 이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더욱더 느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오겠죠. 네, 유출입니다. 통제권을 벗어나면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검토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플랫폼 활용해서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구글이나 네이버 폼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이나 목적의 범인의 사용이라던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위탁서 작성, 위탁계약서 작성, 위탁 내역 공개, 뭐 유출사고 예방, 지체 없이 파기, 파기했는지 확인, 그리고 스마트 도시까지 제출하시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온라인 설문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를 사전 협의하셔야 되고요. 스마트 도시과 정보통신팀에 협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경품 행사편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의였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정보보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많이 지루하셨을 수 있어요. 정보보안은 실제로 해킹, 저희가 요즘 문제되는 것들,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조금 교육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보안 사건, 사고를 말씀드릴 거고요. 최신 보안 이슈도 말씀드리고, 챗GPT, 요즘 생성형 AI 많이 쓰시잖아요. 보안 유의사항, 그리고 정보보안 기본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건. 온나라 시스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그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그 온나라 시스템이요, 2022년 9월부터 작년 7일까지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가해자가 누군지 판명이 안 났습니다. 유형은 해킹과 정보 유출인데요. 공무원 인서 650명께 유출이 됐어요. 사건의 개요를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재택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G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격 접속 시스템 GVPN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이 재택근무 사용자의 PC에 아마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요, PC에 있는 파일을 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는 원격입니다. 여러분들 원격 데스크탑 써보셨죠? 그 원격이에요. 근데 원격 데스크탑은 윈도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악성 코드의 원격은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컴퓨터 켜져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복사해 가는 겁니다. 재택근무 사용자의 GPKI 인증서 비밀번호, 지정 PC의 맥 주소, 그러니까 지정 PC만 GVPN 접속을 가능한데 이 세 가지 중요 키값이죠. 이거를 복사해서 인증정보를 탈취한 거죠. 탈취라는 용어를 쓰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복사합니다. 이걸 원격으로 들어와서 복사한 다음에 이 정상 사용자의 PC인 것처럼 GVPN에 접속을 해서 우리 행정 내부망에 있는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을 했고요. 부처 전용 시스템도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행정망, 내부망이 털린 사건이에요. 그게 아직도 조사 중에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GPK 인증서의 탈취 부분만 사실 발표를 했는데, 원격, 이 특성 코드에 의한 원격 말고요.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원격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원격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원격을 열어주시려면요, 용역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만 원격이 허용되는 국정원 법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원격 열어주시면 안 되는데, 온나라 시스템에 언제든지 원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지보수 PC를 연결해 놓은 것도 이 사건에 일조를 했다는 게 뭐 발표는 없었지만 저는 또 확인됐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은 이 보안에서 원격은 제일 무서운 애입니다. 그래서 원격은 임의적으로 크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원격이 설치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도 있었죠. 뭐 여러분들 워낙에 시끌시끌해서 잘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어떻게 유출됐나 봤더니 피의자는 중국인 전직 직원인데요. 쿠팡 전체 이용자의 3,387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면 안전성 확보 조치에 접근 통제 있었잖아요. 계정 통제도 해야 되는데 바로 퇴사자에 대한 계정을 정리를 안 해놨다가 이 중국인 전직 직원이 관리부주의에 의해서 접근을 했고 시스템에 있는 계정 정보, 계정 뭐 여러 개 엄청 많죠? 가입자 이름, 이메일, 주문번호, 배송지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싹 가져간 겁니다. 퇴사를 했으면 계정을 관리하고 분기마다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 쿠팡이 그런 거를 안 했을까요? 네, 안 한 거죠. 네. 정책이 있어도 안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성 확보 조치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자,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네. 저희 서울시에 있는 내역이죠. 서울시설공단인데요. 문제는 해킹 발생일이 공식 발표는 2026년인데요. 해킹은 2024년에 났다고 합니다. 이틀간 해킹 사건이 났고요. 피의자는 10대 남성 A군, B군입니다. 사건의 내역을 보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상으로 알게 됐고 A군이 시설공단 사이트에 취약점을 발견해서 B군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 모두 해킹 기법은 독학으로 습득한 걸로 조사됐다. 자, 10대 애들이 독학으로 해킹을 할 수 있다. 얘네들이 천재일까요? 아닙니다. 사이트가 취약했던 거예요. 안전성 확보 조치에 취약점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취약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보안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사이트가 취약하더라도 해킹을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보안 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보안 장비들이 일부 서비스를 못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취약점도 해커가 10대 해커들이 들어와서 예,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업체가 뭐 저희는 뭐 해킹에 강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취약점 점검하셔서 취약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발견한 거에 대해서 조치도 하셔야 되고 해킹 사고 한 번 난 이후에는 그때는 아시죠? 게이지 못 털렸다. 과징금 과태료, 유출 사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니 여러분들 꼭 신경 써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보안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건, 2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3번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4번 박봉건 가출 사건. 네, 다 웃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네, 정답은 4번 박봉건 가출 사건이죠. 그 왕가 사는 남자 그 감독 있죠? 감독의 시나리오 첫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알쓸신잡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식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정보보안 최신 이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버 침해 사고, 해킹 메일 공격입니다. 해킹 메일 공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낼 때 링크나 첨부 파일로 악성 파일, 악성 코드를 첨부하거나 링크에 걸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메일을 보냅니다. 사회공학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마라톤 관련한 메일, 막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된 메일. 한 구청의 보건소 분이 뭐 보건소 그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고 있었는데 이력서 메일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면 이력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악성 코드예요. 자, 이렇게 메일을 읽고 실행을 하셔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링크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데요. 악성 코드는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격. 악성 코드는 원격이다. 악성 코드는 원격이다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원격이 깔리면 뭐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이 PC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몰라도 언제든지 원격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PC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시스템들, 로그인을 하실 때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계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뜨신 경우 있죠. 그때 yes를 누르신 경우에는
다음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지 안 쳐도 되니까 편하죠. 문제는 이렇게 저장된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원격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PC 똑같이 쓰는 거예요. 띄우면 서버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서버를 접속하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는데 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꾸만 까먹어. 그리고 접속할 계정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 바탕화면에 아래 한글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노트 파일이든 여기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 놓으십니다. 근데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내가 패스워드를 까먹을까봐 만든 파일을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까요? 절대 안 걸어 놓죠. 그러면 원격으로 들어오면 이 파일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복사 당연히 가능하죠. 열어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이미 친절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그 서버에 로그인하면 그 다음 뭐예요? 차로 다 복사할 수 있잖아요.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킹 메일 공격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많이 유출되고요. 이렇게 많이 해킹이 돼요.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주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응 방안이 뭘까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을 수신했다. 혹은 아는 사람이 보냈다 하더라도 보낸 사람 메일 주소도 확인해야 되고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삭제하거나 휴지통을 지우거나 악성 메일 신고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업무와 관련된 첨부 파일을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백신으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행정망 컴퓨터는 점심시간에 매번 백신이 돌아갈 거예요. 알아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염 사례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료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점검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열람한 메일이 의심스럽다. 링크를 클릭하고 첨부 파일 실행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PC가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 막 마우스가 지 혼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스마트 도시가 정보통신팀에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신고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랜 케이블은 뽑아 놓으세요. 네, 거기 꽂아 놓으시면 계속 들어옵니다. 랜 케이블 뽑아 놓으시고 컴퓨터 끄시면 안 됩니다. 포맷 하시면 안 돼요. 랜 케이블만 뽑아 놓으시고 정보통신과 아니 그 스마트 도시가 정보통신팀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랜섬웨어인데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몸값에 랜섬이란 단어가 붙어서 랜섬웨어라고 해요. 2025년에 예스24가 취소 사태가 막 발생을 했죠. 그리고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화재단 컨벤션 주차관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예, 뭐 여기도 랜섬웨어에 의해서 2022년에 택시콜센터 뭐 이거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랜섬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PC가 막 암호화돼가지고 뭐 팝업이 떠요. 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 포맷하시고 새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시면 안 돼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 랜섬웨어는요. 파일을 암호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랜섬웨어의 원형은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인데 악성 코드는 뭐라고 그랬죠? 원격입니다. 말 그대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원격으로 들어와서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 시켜놓고 팝업을 띄우는 거예요. 돈 달라고. 얘를 통해서 해킹도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뭔가 시스템에 접근할 것도 없고, 서버를 털어갈 게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돈 내놓으라고 띄워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랜섬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랜섬웨어 감염됐으면 파일 암호화됐네? 에이 포맷해. 이게 아닙니다. 이미 악성 코드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메일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왔든 USB를 꽂아서 어떤 감염이 됐든 어떠한 루트로든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루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이거 포맷해 버리시면 전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사실을 감염됐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랜섬 뽑고 바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위장 피싱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공식 로그인 페이지고요. 진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피싱 로그인 페이지. 가짜입니다.
로그인 페이지 위장 피싱은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훔쳐가는 공격을 바로 로그인 페이지 위장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어요. 네이버래요. 그래서 뭘 확인하려면 로그인을 하라요. 클릭을 했더니 네이버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데 아무리 봐도 왼쪽 오른쪽 똑같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로그인 페이지 위장 피싱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로그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미지만 보고는 절대 확인 안 되고요. 자, 이미지만 보여드렸어요. 어느 쪽이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보이세요? 정답은 둘 다 검찰청 사이트입니다. 네. 다음은요. 어느 게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보이세요? 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검찰청 사이트죠? 왜? 도메인 주소 go.kr, spo.go.kr.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혹은 나의 중요 개인정보를 입력을 할 때, 뭔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로그인을 하거나 뭐 글쓰기를 하거나 어쨌든 뭔가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요, 홈페이지 위에 도메인 주소, URL 주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그인하라고 해서 위에 주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이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관련한 거, 네이버.com 꼭 이건 아니에요. 네이버하고 관련된 도메인 주소여야 돼요. 근데 전혀 네이버하고는 관련도 없고 닷컴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경우엔 여러분은 당할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패스워드 훔쳐질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 비밀번호는 어디서 유출이 돼서, 어디가 해킹돼서 이렇게 막 그런 거야? 뭐, 내 걸로 누가 잠깐 로그인 시도를 한다는데, 이거 어디서 유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력해 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그인 하실 때나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뭘 보셔야 된다고요? 주소창. 요즘 웹브라우저들이 주소창을 자꾸만 가려요. 이거 보안상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꼭 주소창을 보시고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정보보안 최신 이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킹 메일 공격, 2번 랜섬웨어, 3번 로그인 페이지 위장, 4번 양재 벚꽃 등 축제. 네, 정답은요? 당연히 4번이겠죠? 네. 자, 다음은 챗 GTP 등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4호에도요,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자료 입력을 하면 유출될 수 있다. 보안에 유의해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성 AI 중요 정보 유출 사례를 보시면요. 비공개 회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AI 쪽에 녹음 파일 업로드하면은 텍스트로 막 변환해 주니까 이게 편하다 생각하시고 회의 작성을 위해서 해당 텍스트를 질의를 했는데 이 비공개 회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 소스 실행 코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일체를 챗GPT에 질의를 했는데 유출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생성형 AI를 쓰면 저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유출이 될까요? 제3자가 저장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장을 안 한다는 표현이 본인들이 저장을 안 한다는 거지 AI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장이지 뭐예요. 저장의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은 머리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공부하면 기억하잖아요. 기억은 머리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유출시켜요. 똑같이 질의하잖아요. 그럼 지가 기억했던 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유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력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정보 유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건강정보, 진료기록, 질병이력, 실시간 위치, 주소, 내부문서 쭉 보시면 뭐예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 민감정보 말씀드렸고, 내부, 대비, 소스코드, 보고서, 회의 내용, 내부문서, 다 이런 것들. 민감한 자료들입니다. 절대 이런 거 올리시잖아요. 유출됩니다. 믿지 마세요, 생성 AI. 도움은 되지만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나중에 파급 효과 너무 큽니다.
활용은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되 민감한 정보는 올리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생성형 AI 활용 시 입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민등록번호, 2번 여권번호, 3번 운전면허번호, 4번 맛집 이름. 네, 정답은 4번 맛집 이름이죠. 네, 맛집 이름은 막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 기본 수치 해야 되는 거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5가지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택배 송장 분리 빼기. 마법의 뽕보라 B컵 당첨. 성인용품인지 모르게 잘 포장해주세요. 자, 이런 건 당연히 팍팍 찢어버리지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워버리셔야 돼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드라마 중에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한 여성분이 안 좋은 비디오에 사건에 말려들어서 지방에 피신을 하고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동창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남자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 여자 그 동창한테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몰래 쫓아와서 이분의 뒤를 밟고 쫓아와서 이분의 집 현관에 있는 택배 보관함에서 이분이 택배를 안 찾아간 게 있었나 봐요. 거기서 전화번호를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자를 보내요. 깜짝 놀래죠. 아니, 내 연락처는 어떻게 뭔가 친구한테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상당히 많이 돼요. 꼭 지워주시거나 찢어버려 주시고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은요. 백신 설치입니다.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행정 업무에 쓰시는 컴퓨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신 업데이트는 되는지 점심시간에 점검은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거 점검 안 해놓으시면 뭐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이 되세요. 자동으로 돌아가겠지만 점검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아까 재택근무를 하실 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도 백신을 설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설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신 업데이트 해주시고 주기적인 점검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사진 있죠? 전화번호 있죠? 개인정보의 보고입니다. 요즘 해커들은요, 여러분들 업무용 PC를 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핸드폰을 노립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노려서 핸드폰이 악성코드 감염되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추적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PC 쪽으로도 악성코드를 전이하려는 노력을 해요. 핸드폰에도 꼭 백신을 설치해 주시고 최신 업데이트 해 주시고 주기적인 점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OS 업데이트입니다. OS 업데이트 최신으로 하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OS 업데이트 때문에 느려지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너무 오래 쓰셨어요. 한번 포맷해 보세요. 쌩쌩 돌아갈 겁니다. 자, OS 업데이트 최신으로 해주셔야 되고 저런 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메일을 받는데 메일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읽은 것만으로도 혹시 악성 코드 같은 게 감염이 되나요? 웬만하면 메일을 읽은 걸로는 감염이 안 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실행 권한을 주셨거나 혹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감염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메일을 읽은 것만으로도 감염된 사례는 있습니다. 언제? 최신 업데이트를 안 해놨을 때. 취약점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만 하시면 메일 읽은 것만으로는 감염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네 번째. 스마트폰 잠금 설정과 쉬운 비밀번호는 쓰지 마세요인데요. 스마트폰은 저 왼쪽처럼 잠금 설정하면 스마트폰 버리셔야 되고요. 저 정도는 아니지만 지문 설정. 그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이 개인정보의 보고라는 거.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쉬운 비밀번호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비밀번호 1부터 7입니다. 8자리, 9자리 이상 하라고 그랬더니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정말 최악이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조금 편법을 썼어요. 1Q2W324R. 왼쪽 좌측 키보드 위에 1, 2, 3, 4 QWR을 조금 바꿨죠. 숫자와 특수문자는 안 썼네요. 자, 그 특수문자 쓰랬더니
p p는 또 대문자로 썼어요. 머리를 좀 썼네요. ssw0rd. 자, 이런 거는요. 1초면 패스워드 깨집니다. 자, 이런 패스워드 쓰시면은 최악의 패스워드고요. 제가 패스워드를 쉽고 30년이 돼도 안 깨지는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을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따라 하시면 돼요. 한글 단어, 두 글자 이상의 한글 단어 두 단어를 떠올려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나의 개인정보와 상관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두 단어를 올려주셔야 돼요. 서초구청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명, 뭐 정보통신 뭐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을 했더니 아들 이름, 딸 이름, 자식이 상관없으시면 아니 그건 아니죠. 네. 나와 상관없는 두 단어를 떠올리시고요. 저는 그냥 예제니까 서초구청으로 할게요. 서초구청이라는 거를요. 한글이잖아요. 영자인 상태에서 한글을 서초구청을 치시면 영어 단어 두 개가 이상한 영어 단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앞뒤 가운데다가 숫자나 특수문자를 넣어주세요. 30년이 지나도 안 깨지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90일마다, 분기마다 패스워드 변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단어 바꿔주시거나 숫자나 특수문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 만드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개인용 이메일이 있잖아요. 뭐 이메일이든 개인용으로 쓰는 패스워드랑 업무용으로 쓰시는 패스워드는 좀 다르게 해주십시오. 개인용 패스워드가 해킹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피싱 페이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줬을 때 유출이 됐잖아요. 업무용도 유출될 수 있어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거,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다섯 번째, 랜섬웨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 자료 백업 후 분리. 자, 랜섬웨어 파일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백업을 받아서 복구해 놓으면 되죠. 자, 그래서 백업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디스크를 갖고 와서 외장형 디스크를 갖고 와서 백업을 받으세요. 그리고 분리를 안 하십니다. 제2의 디스크, 제2의 하드디스크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왜?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원격. 원격으로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 아무리 백업해놔도 걔도 다 암호화시켜버려요. 네, 복구를 못하겠죠?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에 백업을 받으셨는데 클라우드에 자동 로그인 해놓으시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자동 로그인 해지. 예, 무조건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수칙.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택배송장 분리폐기, 2번 쉬운 비밀번호 사용, 3번 백신 설치, 4번 중요자료 백업. 네, 정답은요. 쉬운 비밀번호는 사용하시는 거 아니죠? 네.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수칙 5가지 말씀드릴게요. 문자, 이메일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 많이 받으셔도 이런 건 클릭 안 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동생이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나한테 메일 보낼 녀석이 아니에요. 내 동생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일을 읽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메일 보냈어? 근데 동생이 메일 보낸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해킹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동생이 보낸 메일을 읽었다가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 게 인터파크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도 의심하셔야 되는 세상이 됐고요. 다음은 공식마켓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이제 어몽어스니 뭐니 이렇게 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이제 핵게임이라고 합니다. 해킹된 게임을 핵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핵게임만 서비스하는 또 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핵게임이 뭐냐? 아이템이 공짜입니다. 돈 주고 안 사서도 그냥 안 사도 아이템이 공짜고, 우리나라에 포켓몬고가 처음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다운받게끔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누가 했겠어요? 다 해커가 하는 건데 해커가 그냥 해요? 여기다 악성 코드를 넣는 겁니다. 실체하면요, 게임은 다 되는데 뒤에 악성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원격으로 들어와서 악성 코드는 원격이라 했잖아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 파일, 전화번호 싹 저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저장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뭘 하냐?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전화 받았는데 저는 저희 아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070 아닙니다. 010으로 오고요.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연변 말도 안 써요.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로 제 이름도 알더라고요. 권수택 씨죠?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다쳤대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반지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 받아요. 저희 아내는 원래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자녀 납치, 전화해보라고 하면 전화가 불통입니다. 왜? 악성 코드로 전화기 기능을 막아놔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당황합니다. 저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저희 아내가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저희 아내를 자기가 발견했는데 지금 반지하에 구금하고 있으니까 당신 아내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래요. 그들만 전화를 바꿔줍니다. 한 여성분이 흐느끼면서 여보 여기 먹으면 무서워 여보 살려줘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하시는데 어우 소름이 지금도 소름 끼쳐요. 제가 강의하면서 10년 내내 거의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 10년 넘게 울고 먹는데도 할 때마다 소름 끼쳐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제가 전문가여서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인지한 게 아니고요. 이 연기하시는 분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뭘 썼을까요? 네. 여보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보라고 안 합니다. 징그럽다고. 네. 오빠라고 해요. 여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니구나 하고 제가 끊었는데 만약에 이 연기하신 분이 오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 돈 이체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앱 설치. 앱뿐만 아니라 공식 공식 마켓 외의 파일들은 핸드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법칙 다음은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여러분들 자물쇠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보시죠? 자물쇠가 없는 건 비밀번호 없이 그냥 접속되는 거고요. 자물쇠가 있는 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되는 와이파이인데, 이거 보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쓸 때 뭘 설치하라고 한다. 그거 가짜입니다.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는데 로그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네이버 로그인을 해달라고 그런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뭐 로그인 하라 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위에 URL 주소를 꼭 보시고 와이파이는 검색 용도만 정도로 쓰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아홉 번째, 소셜 네트워크 SNS의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자, SNS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건요. 스피어 피싱,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고 작살 낚시하듯이 스피어 피싱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메일 공격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특별 신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피어 피싱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SNS를 먼저 털어요. 최근에 마라톤 많이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 SNS를 들어가 보면 마라톤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뭐 마라톤 메달 따신 거나 최근에 존 매해 들어갔다거나 내가 얼마 만에 뭐 주파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막 올리세요. 뭐 올리는 게 사실은 SNS니까.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메일을 보냅니다. 요즘 마라톤 신청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 관련한 메일을 보내면 즉시 읽으세요. 나하고 관심사니까. 그렇고 거기에 클릭하라는 걸 클릭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왜? 나의 관심사니까. SNS의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는 바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거. 저는 화이트 해커거든요. 저한테 해킹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정식적인 해킹 의뢰입니다. 네. 그럴 땐 저도 SNS 먼저 뒤져요. 네. SNS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는 안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P2P 프로그램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자, 영화 파일에도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영화 파일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영화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백신으로 돌려도 요즘은 안 잡힙니다. 백신을 생활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 돌리셔야 잡아내요. 영화 한 편 다 보신 다음에 컴퓨터를 포맷하세요. 그러면 영화 보셔도 돼요. 매일매일 영화 보고 포맷하고 영화 보고. 그건 너무하죠. 나는 백신을 매일 점검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안 보시는 걸로. 백신 점검 생활화 하시면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OTT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다가 악성 코드가 감염돼서 원격이 열려가지고 어마무시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겠네요.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2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3번 백신 설치, 4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네, 정답은요? 네, 3번 백신 설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육의 내역이었습니다. Q&A인데요. 저희가 뭐 동영상으로는 Q&A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인정보 담당자분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연락처를 주실 겁니다. 뭐 이메일이나 혹은 뭐 전화로 주시는데요. 저녁에 11시 이후에는 저번에 한 11시쯤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11시 이후는 좀 금해 주시고요. 좀 참아 주시고요. 메일로라도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나중에 궁금하신 게 생긴다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육을 마칠 거고요. 저의 강의 스타일은 지금 저랑 한 1시간 30분, 40분 이렇게 교육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교육을 듣고 난 이후에 뒤돌았으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항상 드리는데요.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최소라는 단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최소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요. 정보보안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백신입니다. 네, 백신 점검 잘 해주시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에서 최소로 수집하고 최소로 처리하고 최소로 제공하고 최소로만 해주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최소 백신 두 단어 꼭 기억해 주셔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시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